네, 오늘은 군중의 시대 3부 2장 집단의 형상.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오늘 좀 공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공간이 수리 때문에 바뀌고 방학 내내 이제 우리 떠돌이 신세가 됐는데 공간 문제 잘 찾아보고요. 오늘은 211호 명신관 211호에서 일단 임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가지고 과연 군중이 누구이며 군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도자기 비유를 쓰는 거죠. 제가 자동차 비유를 썼는데, 자동차든 뭐 도자기든 프라그마 사물이 있을 때 그 도구나 사물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네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만들려면 만든다는 것 자체의 의미에 모습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을 빚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경우는 형태가 없는 거죠. 아직은 형태가 없는 것들을, 무정형인 것들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로 오면은 기능이 더 들어갑니다. 기능, 펑크션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모양만 갖추면 뭐예요?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기능이 더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요즘은 구조도 들어가고, 구조.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그래서 점점점 현대로 올수록 하나의 사물을 설명하는 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이러한 사물의 그 제작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4개의 원인, 아이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이제 까닭이라고 번역을 해드렸었죠. 번역은 여기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인은 이제 자연과학적 개념이어서 좀 적절치 않고요. 까닭하면은 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를 설명할 때 그 대답으로 제시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좋은 찰흙을 봤다.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물감이라든지 좋은 물감을 만났다.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도 휠레라고 했는데, 이 휠레라는 것은 원래 뜻이 그냥 감이라는 뜻이 감, 물감, 옷감, 질감 할 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 이게 휠레죠. 그 다음에 에이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사람을 보면은 사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이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이게 에이도스. 그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형상은 상형을 거꾸로 뒤집은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모습을 상이라고 한 거죠. 상형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상형 문자에 쓰였던 상자인데, 그 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것이 되고, 형이라는 것은 땅의 모습을 본뜬 것. 땅은 산이 중국 같은 경우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산과 계곡을 나타낸 표현이네요. 그것을 거대한 손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긁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진 모습.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모습을 나타내는,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상형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을 바꾼 거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합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건 사물 정도죠. 도구 정도. 너무 거대한 건 버리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모습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상이라는 거하고 모양, 모습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만드는 걸까요? 결국 도구나 사물은, 자연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물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만들었죠. 신이 창조했지만은 고대 그리스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는
신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는 스스로 그러한 것 또는 저절로 그러한 것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 라틴어에서 왔는데 네이처라는 거는 나아진 거죠. 나아졌다는 건 엄마가 있는 거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유래가 있다는 거고 그럼 나아지는 것은 계열이 있습니다. 나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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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원이라는 게 첫 번째 낳는 자 그럼 가이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낳는 자가 있어서 게네시스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뭔가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쭉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통기, 신의 계보도 있고 신통기가 있으니 당연히 신들이 나아진 것들의 계보도 있겠네요. 그럼 나아진 것들의 계보도 있는 거고 낳는 자의 계보도 있고 나아진 자의 계보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투라, 나투란스, 나투라, 나투란타 해가지고 낳는 자들의 계보, 나아진 자들의 계보로 네이처가 쭉 설명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낳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낳는 자. 그러면은 자연물 같은 경우는 누가 낳는가요? 뭐 신이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연 같은 경우 이제 동양으로 오면 낳는 자가 없죠. 저절로 생겨난 거거나 스스로 있는 거. 그러니까 불변하는 거지. 자연은 나아진 게 아니고 처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은 무시무종.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 왜? 나아진 자가 없고 스스로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처음과 끝이 없어. 하지만 이제 낳는다는 개념으로 가면 처음이 있어야 되고 뭐 끝이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낳는 자의 관점에서 역사가 기술되기 때문에 나아진 것들은 모두 죽음,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완전히 잘못 번역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맥락은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개념과 자연이라는 개념은 맞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중은 이제 진수 처음 왔으니까 올해 처음이지. 작년에 한 번 왔던 것 같아. 작년에 뭔가 상반기까지는 오지 않았었나요? 올해? 아니 작년에. 아 작년에 저기 그 송년 모임 때 왔었던 것 같아. 아니 전에 안 왔었나? 네 올해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중과 군중과 민중 이런 걸 제가 다 구분해서 이제 새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집단은 제가 이제 무덕이라고 번역을 하고 무덕이. 근데 처음 들어보면 좀 이상한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처와 자연의 차이를 설명하고 나면 자연이란 말을 좀 새롭게 쓰고 싶죠.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대중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 매스를 번역한 용어인데 중이란 말을 우리가 써왔던 표현이에요. 중생에도 썼고 무릇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통틀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릇중 할 때 이 중이라는 거는 이놈저놈 할 거 없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것들 어중이 떠중이를 말할 때 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하면은 통틀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쉽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중을 쓰면서 메스의 번역으로 쓰면서 뜻이 바뀌었어. 근데 이게 물리학으로 가면은 메스가 질량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번역한 건 아니고 이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죠. 질이라는 것은 밑감, 바탕이라는 뜻이야. 우리 수채화로 치면은 그 밑그림이 있죠. 밑그림. 이게 바로 질이야. 밑그림. 밑에 그려놓은 거. 그 위에도 뭐 그릴 수 있죠. 위에다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질이죠. 그러니까 메스라는 거는 일단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컵이라면은 컵의 밑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한 밑이 떠받치고 있는 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컵을 만들고 있을 때 컵을 만들고 있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이라는 개념은 또 소박하다, 질박하다로도 쓰는데 그래서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질에는 량이라는 건 헤아릴 수 있는 크기를 말하죠. 말이나 되나 센티미터나 밀리그램 이런 거 무엇이 손바닥 뼘도 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양입니다. 무엇인가 크기를 갖고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것 이건 전부 양이네. 근데 잘 보니까 질과 양은 매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의 하나의 범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매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매스의 범주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 양, 수동, 능동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모든 범주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거 이게 매스거든. 그럼 우리말로는 덩어리죠. 그럼 사람을 덩어리라고 쓴 거야. 약간 비하적인 낮춰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낱낱으로 헛사람으로 낱낱으로 있지 못하고 제가 못 나눔이라고 하니까 못 나눔이로 있지 못하고 그냥 뭉쳐버린 거야. 못 나눔의 반대죠. 덩어리 뭉쳐버렸어요. 난 나눌 수 없어 나는 나야라고 외치는 이 개인이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야 해가지고 뭉쳐버린 거죠. 뭉쳐버린 덩어리 이게 바로 매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도 계속 인디비주얼과 매스를 대립된 개념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비주얼은 못 나눔이는 이성적이다. 이때 말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은 스스로 깨달을 줄 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 사페레라고 제가 설명,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자. 요거는 인디비주얼 못 나눔이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암시와 영향에 의해서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지배를 받는 자. 요거는 이제 대중인 거죠. 덩어리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중이란 말을 덩어리라고 번역하는 순간, 우리는 의미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대중은 좀 객관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민중, 대중, 중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행적인 이제 선입견들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덩어리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뭉쳐 있다. 뭉쳐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화되어 있다. 획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어리석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로 이제 사람의 이제 무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에 민중이라고 여기서 이제 군중이라고 표현하는 군중. 군중이라는 것은 크라우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크라우드는 때라는 뜻일 때라는 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모인 무리를 때라고 합니다. 뗏목 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뗏목. 때라는 거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서로 묶여 있어요. 한 묶음인데 따로 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우드는 단순한 때는 아니고 방향을 갖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나 늑대를 떠올리면 좋다고 그랬었죠. 개의 무리가 있어요. 또는 까마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죠.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리 지어가지고 어떤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리 짓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무리죠. 그러니까 크라우드는 무리에 해당하는 낱말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군중의 시대란 이 책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는 큰 무리, 작은 무리, 가운데 무리, 규모 면에서는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성, 남성, 또는 장군의 무리, G20 그러면은 서밋의 무리 이런 식으로 누가 모이냐에 따라 가지고 무리의 성질과 이름이 바뀌겠지만은 어쨌든 무리가 된다면 모두 다 무리 지음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쭉 설명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이 무리 지음에는 하나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뭐냐? 이제
모양이 모아지는 중심점을 말하는 거죠. 구심점. 어떤 모임이 이루어졌을 때 모이게 되는 구심점, 구조, 얼개, 뼈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는 에이도스,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얼개라고도 할 수 있고 뼈대라고도 할 수 있고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습, 모양 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의 본질을 이루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이루는 것. 제목을 보니까 독단적이며 유토피아적이다 이렇게 썼죠. 독단적이라고 번역한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도그매틱이라는 도그마라는 것은 꼭 독단, 혼자서 결단한다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그마라는 교리란 뜻이 더 먼저 있었던 것이죠. 교과목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디스플린이라고 우리가 쓰죠, 그죠? 과목, 교과목.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의상 분류해 놓은 가르칠 내용, 이걸 이제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도그마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제 범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도그마인 거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토포스하고 유하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말이죠. 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어, 토포스는 땅이란 뜻이 있고 나라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는 부정어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nowhere. 어디에도 없는 곳. 또 하나는 유는 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하다. 에우다이모니아 할 때 요때는 에우라고 읽어야겠죠. 유라고 안 읽히고 에우. 에우토피아.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토피아가 됩니다. 요건 뭐냐면은 행복한 곳, 모두가 다 잘 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잘 사는 곳이죠.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네요. 어디에도 없어. 하지만 그곳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곳. 독단이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설 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견해가 지나치게 반영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서로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으면은 경쟁하는 이론을 모두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르쳤을 경우 한쪽만 결단한 거죠. 독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장이 좀 잘 설명이 안 된 거고요. 2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군중은 왜 모이는가? 군중을 모이게 하는 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군중은 일단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강제에 의해서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모인다면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라는 것은 우두머리가 없이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무리 개념 중에 재미있는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우두머리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두머리가 있으면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거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꼬리가 있듯이 무리는 이렇게 물이 지어서 어디론가 흘러간다.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를 한 군데로 모아들게 하는 힘인 거죠. 그게 뭐냐? 첫 문장 보니까 신앙은 형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신앙은 형상의 역할을 한다. 지금 이때 지금 한자로 쓴 건 잘못 썼습니다. 모양상자를 써야 되는데 서로상자를 써버렸죠.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료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형상은 목적이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어떤 구조, 어떤 얼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인다고 한다면 모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곳, 나아갈 곳, 이상향이네, 유토피아. 이상이 있어야 되고 무릉도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념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또는 본디꼴일 수도 있고 본디꼴. 우리가 세모를 그리는데 아무리 그려도 똑바른 세모를 못 그려요.
그러면 수십 번 반복을 하겠죠. 반복하는 이유는 세모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거, 세모의 원형을 그려내고 싶은 거죠. 그때 그려내고 싶은 바로 그 원형, 본디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다. 쉽죠, 그죠? 그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좀 버려야 됩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에다 앙은 우러를 앙자인데, 우러른다는 건 높여 받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밑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쉬운 말입니다. 믿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에 밑이 되어준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요, 나한테. 그러면은 그 말을 믿는다면은 그 말 밑에 서주는 거죠. 이 믿음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가 내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 밑에 내가 서는 겁니다. 떠받쳐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참이다라고 떠받쳐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신앙과 좀 달라서 사람의 말이 신이죠, 그죠? 지금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로 우리 1900년대 초만 해도 그 컨션스라는 말하고 컨셔스라는 말이 분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둘 다 그냥 컨셔스였어요. 컨션스라는 양심이란 말이 없었어. 같았어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컨셔스는 의식, 알아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했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 양심이 있다고 믿었던 거야. 사람이 의식이 있다 그러면 전부 양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양심이란 말을 굳이 별로 따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제. 아, 의식이 있어도 양심이 없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의식과 양심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말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믿을 신자에 들어와야죠, 그죠? 사람의 말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믿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진정성 문제입니다. 뭐 구조 문제도 있고 뭐 부정부패도 있고 뭐 우리 박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적폐라는 것도 있는데, 적폐라는 건 쌓여온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쌓여왔다, 오래됐다 이 말, 관습적이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이 허물어진 겁니다. 누가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속이고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윽박질러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정말 바보처럼 내가 할 거라고 믿었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믿었어? 바보야 너? 뭐 이렇게 오히려 믿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 진정성이 허물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한국 사회에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배신의 정치학이란 말을 요즘 쓰고 있죠.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배신하라는 거예요. 배신해야 성공한다는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막 퍼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회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지도자들이죠. 왜? 우리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죠. 그 사람이 그 말을 지켜줬을 때 우리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을 좀 쓸 테고요. 신앙 대신에 형상의 역할을 한다니까 믿기 때문에 모이는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을 다 말하는 거야. 이 무리들이 왜 모이냐 하면 지도자, 무리를 이끄는, 제가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는 가장 좋은 의미로는 길라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여러 말로 번역을 했는데 권력을 나타낼 때는 으뜸이라고 했고 무리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었고, 어떤 올바른 방향을 이제 제시해준다 할 때는 길라잡이라고 했고, 그냥 뭐 지휘에 관한 것이다, 그때는 그냥 이끌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도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길라잡이 또는
우두머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불러 모으는 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두머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리는 없는 거죠. 뭐 쉬운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92쪽 맨 마지막 단락을 잠깐 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있죠? 히터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아까는 안 틀어주나?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 봤어. 왜요? 좀 견뎌봅시다. 더 추우면 빨리 하고 끝내자. 이제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 잠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신앙 덕분에 신앙을 믿음으로 바꿔 놓으시죠. 일반적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루 믿고 있는 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거, 여론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각 시대 사람들은 전통, 여론 및 관습의 그물로 둘러싸여 있다. 자, 우리는 이 일반적인 믿음,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이 상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상이라는 게 늘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는 거고 되풀이된다는 뜻도 있는데 보편적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참인 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알의 체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알무로부터 벗어나면 미치광이가 됩니다. 우리 왜 눈살을 찌푸리다라는 말이 잘 나타나 있죠.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좀 지나면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좀 지나면은 이제 뭐죠, 이렇게 저항, 뭐 반감 또는 이제 제지를 받게 되죠.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나타나는 거.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제지 못하게 제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거죠. 자, 193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입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락 첫 문장 보니까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란 말이 있고 밑줄을 좀 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근데 번역을 못했네요. 이데올로기. 이런 표현들은 아주 멋있긴 한데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싶어 했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은 사회학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데아에다가 이제 로고스를 합친 말이죠. 제가 이데아는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데아. 생각눈이라고 번역을 했죠. 생각눈.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눈 하면 생각이 싹 터나는 자리. 생각이 싹 터나는 자리. 감자, 눈, 고구마는 씨앗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창문.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의미로 썼는데 생각과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의 위상, 지도 안에 있다고 간주해 보세요. 그럼 하나의 생각이라는 건 없죠. 모든 생각은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물처럼 이어져 있는 입체 그물로 떠올려 보세요. 퍼스펙티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그물, 입체 그물이 있어요. 그 입체 그물 안에 그 그리드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죠? 그리드, 석쇠, 뭐 우리 생선 구울 때 쓰는 그 석쇠, 찌줄 날줄처럼 엮여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의 그물 안에 하나의 코가 있죠. 그럼 이 코는 그물코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각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눈.
생각의 그물 위에 자리하고 있는 한 코, 그것이 바로 생각 눈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의미 부여를 뜻매김을 했는데요. 이데아라는 것을 그렇게 뜻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의 그 생각 눈이라는 것은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는 거지만, 생각의 나무가 되는 거지만은 방향타입니다. 방향타. 모든 것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방향타이자 나아가는 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념 또는 이데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총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총괄 개념, 삶이 무엇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유, 이런 건 자유, 평등, 이런 게 일종의 생각 눈이죠. 모든 걸 자유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사는 건 왜 삽니까? 행복, 이것도 하나의 이념인 거죠. 하나의 이데아, 생각 눈인 거죠. 또는 평등,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 복지. 요즘 이제 많이 되는 것도 뭡니까? 일자리, 노동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 눈입니다. 그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데아라고 하고 또는 이념이라고 번역을 해왔고, 또 불교의 용어로 관념이라고 번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 눈, 로고는 이제 말이란 뜻인데 여기 말하기 정도로 이해하실 때 말하기. 제 표현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말할 줄 이렇게 되는데 빨랫줄 할 때 줄입니다. 말할 줄. 말을 하는데 하나의 줄로 쭉 이어서 하는 거죠. 이론입니다. theory.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 쭉 연결되어 있는 체계. 말해진 것들의 체계. 이것이 줄이죠. 그래서 뭐 밥 먹을 줄 하면 밥 먹는 기술 전체를 하나의 연관된 체계로 표현하고 있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눈 말할 줄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고약하지만 번역어는 생각눈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법,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생각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회학에서 특히 이제 꽁트 실증주의 나오면서 그런 게 다 무너졌는데, 갑자기 그 대중 군중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데올로기 종언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의 신화, 정부의 신화, 새로운 개인 숭배, 이런 것이 부활했어요. 국가의 신화라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언되기는커녕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나는 거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194쪽 두 번째 달락으로 가면요,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죠.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의 그 우두머리 지도자가 그 무리 군중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그 어떤 방식으로 믿음이 생겨나는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신적 일관성하고 감정의 확실성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초지일관.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나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거죠. 전혀 의심할 수 없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로 꿰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바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바늘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명의 지도자는 안 되는 거죠. 하늘 아래 두 명의 태양은 없는 것처럼 하나의 바늘로 꿰다, 일관, 하나로 꿰다, 이런 뜻이고요. 확실, 굳다에 굳었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플라스티시티, 우리 이제 뭐 가소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성격이 있으면 안 되고 강철 같아야 돼. 단단하고 굳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걸 하려면은 자 194쪽 두 번째 단락 보니까 군중의 혼 속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무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으려면 첫 번째 관습이라는 완고한 성격을 갖춰야 된다. 관습이라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이라는 거는 꿰어진 거죠. 코 깼어. 하나로 꿰어진 몸에 뱄어요. 하나로 꿰어가지고 몸에 밴 거. 이게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거는 무언가 그 하나로 꿰는 힘이 있어요. 뭐 유교라면 유교,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하나로 꿰는 어떤 큰 전통이 있고 그것에 젖어들었어. 그러면 습이라는 건 알 수 있네요. 그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암시, 서제스천으로 설명이 될 수 있네요. 제가 이제 스며넣기, 스며들기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또는 최면이라고도 했네요. 최면은 제가 잠들림이라고 귀신 들림에 빗대어가지고 잠들림. 잠이 쏟아져 들어온 거죠. 잠에 취해버렸어요. 잠에 들게 만든 거, 잠들림. 이 최면을 통해 가지고 조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관습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의 과거의 전통이 내면화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내면화된 전통에 따르도록 설득이 되는 거죠. 이게 관습입니다. 두 번째는 한 두 줄 내려가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명성. 자명이라는 건 뭐냐면 뭐 한자로 보니까 스스로 명백하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이 스스로 명백하다는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죠. 다르게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게 자명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자명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다른 생각이 안 나. 이게 자명한 거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니까 몇 가지 예가 나오네요. 그 대시로 이어져 있는 부분. 움직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원인. 자, 이거 잘 보세요. 노동자. 그럼 마르크스네요. 그죠? 노동자. 마르크스는 움직이는 현실을 복합체라고 제가 많이 컴플렉시티, 복합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움직이는 현실을 뭘로 설명했어요? 노동자여 단결하라. 한 구호로 외쳐서 설명을 한 거죠.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누가 설명한 거예요? 히틀러가 한 거네. 그죠?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이 문명을, 문화를 파괴한다. 아주 간단하네요. 유대인은 문명을 파괴하는 인종이다. 현실을 설명한 거죠. 그죠? 세 번째 자본가. 자본가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지금은 이제 뭐 금융자본주의, 또 서비스 자본주의, 또는 인지자본주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생겨났는데 1970년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자본주의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산업 자본주의 정도가 이제 주된 흐름이었는데 아담 스미스의 이제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거죠. 시장을 얘기하는 마켓, 시장. 시장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만 알면, 시장의 구조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만 창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국주의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것인데 뭐 이거는 로마에도 이미 있었죠. 우리 이제 로마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로물루스에서 왔다는 것도 있는데 신 이름이죠. 그런데 또 한쪽은 뭐 지명 이름이라는 뜻도 지명. 이제 롬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 또 이제 라틴이라는 개념에서도 뭐 연결된다. 여러 가지가 썰이 있는데 아무튼 이 롬이라는 것은 제국의 상징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의 원천, 이 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래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다. 자명하죠, 그죠? 그렇게밖에 안 돼. 노동자로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 유태인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도그마입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절대적인 대답을 준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질문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한다면은 결국 무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첫 문장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논의가 배제된다. 그러면 불통의 이미지하고 연결되네요. 모든 논의는 배제가 됩니다. 왜?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행동이죠. 이제 논의는 끝났어. 남은 거는 행동하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단결하라라고 외친 다음에 행동하라를 명령했습니다. 자,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이죠. 자, 195쪽으로 가니까 진수씨가 옷을 입기 시작했네. 좋아졌어요. 두 번째 단락 가보니까 절대적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네모를 쳐놓으세요. 사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요. 굳은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에 단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절대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이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절대적 진리가 되려면은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암시. 지속적 암시. 이 암시란 말이 사실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암시라는 거는 누군가의 가치관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쪽에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들을 때는 농담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거나 진지하게 들으면 힘 있는 쪽에 붙어야 잘 사나 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암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스며들기, 스며넣기, 스며넣기는 완전히 새로운 말이죠. 스며들도록 집어넣는 거, 암시라는 것을 주입이란 말로 쓴 겁니다. 스며들도록 집어넣는 거, 스며넣기. 이게 암시예요. 그러니까 암시는 수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프로파간다, 선전과 같은 개념이야. 광고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삶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암시라고 쓰면은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되게 그르쳐요. 그래서 스며넣기 정도로 해서 강하게 번역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영향, 인플루언스가 있었는데 인플루언스는 대단히 재미있는 용어였어요. 우리가 뭐 영향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도 대단히 재미있었죠. 별자리 우리가 12궁 있죠. 12궁. 별자리. 서양 사람들이 그 별자리 목매잖아요. 그죠? 무슨 별자리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얘기야. 우리 1년 365일 해가지고 절기 나눠가지고 절기를 대표하는 별자리들을 거기다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걸 운세로 보기 시작한 거. 운세, 운명.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별자리가 12개가 아니고 13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운세를 보려면은 그렇죠? 모디약? 예. 그러니까 이 13개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과학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헷갈릴 거예요. 과학과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인플루언스입니다. 별자리가 이제 나한테 흘러든다. 인플루언스죠. 일종의 그 물길, 그죠? 홍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흘러들기.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는 흘러들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별 이런 운명이 시대의 운명이든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흘러드는 거, 그래서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 이게 인플루언스야. 영향이란 말은 달랐죠, 그죠? 영은 소리에 관한 것이고, 영이 빛에 관한 것이고, 향이 소리에 관한 거네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광과 빛, 이제 대비되는 말이죠. 빛광자. 햇빛이 있고 해에서 직접 쏟아져 내리는 햇빛은 광입니다. 그러니까 광은 햇빛광인 거죠. 반면에 영자라는 것은 햇빛이 비치니까 집 안도 환해졌어요. 창문이 환해졌어요. 직접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건 아닌데 햇빛이 반사된 거죠. 이런 거는 영입니다. 반영할 때 영자죠, 그죠? 향이라는 거는 이제 음이라는 거하고 대비되는 거죠. 어떤 목소리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는 음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인 경우는 성을 쓰기도 해요. 소리성. 성악가 할 때는 소리성자를 쓰는 거죠. 또는 이렇게 두드려서 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음이라고 쓰는데 둘 다 같은 겁니다. 어떤 물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소리, 이건 음이야. 그런데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굴 속에서 물린다는 건 되돌아오는 거죠. 울이란 굴절. 울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구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져서 나오는, 반향돼서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것들, 이런 건 향이죠. 그러니까 둘 다 광이라는 거하고 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플루언스랑 좀 유사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향이란 말은 멋있긴 한데 좀 왠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안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근혜 물러가라 라고 막 외쳐요. 그러면 길거리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바뀐 모습이 나한테 뭔가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외침이라든지 분위기가 나한테 흘러들어온 거죠. 내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 의미의 영향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도 변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이라든 행동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암시와 영향에 의해서 한 우두머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관용 비타협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 내 안에 들어온 어떤 믿음, 암시된 바 또는 영향을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옳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 예지씨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면은 예지씨 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야? 예지씨를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틀릴 수가 있는데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틀릴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믿는 건 아니야. 아빠를 믿는 거고 예지를 믿는 거지 예지씨의 말을 믿는 건 아니야. 그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 군중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성,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은 인디비주얼, 본 나누미들의 성격이었고 군중, 무리의 성격은 여성과 같다고 지금 이제 모스코비치가 좀 비하적으로 표현했었죠. 여성이라는 것은 좀 변덕스럽다. 그리고 복종하기를 좋아한다. 뭐 등등이었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믿지 않고 그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이고요. 196쪽으로 오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군중에 대한 광신의 힘은 네 번째 줄 진정한 이상을 따른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유토피아를 알고 있고 올바른 세계를 알고 있고 자기들은 올바른 세계를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무리라는 것은 이러한 이상, 유토피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르게 정의가 됐네요. 무리라는 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동일한 서로에 공유하는 이러한 이상, 유토피아 또는 신념 또는 진리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 집단이네.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 집단과 같은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이라는 게 마루라든지 마루. 교는 가르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내용. 마루라는 게 뭐냐? 집을 지을 때 쓰는 개념이죠.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초를 마무리하는 자리 이게 마루야. 그럼 마루는 두 군데가 주로 있겠네요. 바닥에 하나 있을 테고 집을 지으려면 일단 바닥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바닥에 마루가 있어야 됩니다. 바닥 마루가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지붕을 얹어야 되니까 지붕 마루도 있어야 돼요. 크게 두 마루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 기둥도 마루가 될 수 있겠네. 기둥 마루도 될 수 있을 테고 벽도 마루가 될 수 근데 크게 보자면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바닥 위에다가 지붕을 세우는 거, 지붕을 얹는 거기 때문에 크게는 바닥 마루와 지붕 마루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마루라는 것이 어떤 걸 마무리 짓는 그런 자리를 뜻한다면은 기둥도 마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마루는 살기 위한 거니까 사람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사람이 하늘 아래 산다고 그런다면은 땅과 하늘이 집의 마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가 모든 것의 마루다, 으뜸이다. 천지지종이라고. 천지가 모든 것의 으뜸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라는 개념을 하늘, 땅 또는 사람, 지붕, 바닥 이렇게 쭉 이해해 가시면은 어떤 것을 마무리 지을 때 그 자리를 마감재 이런 것들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념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무리들을 이루는 근본적인 마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97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도 엄청 빨리 식습니다. 다 식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책 읽기 부분에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 낱말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희망의 신,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은 물신도 아니고 오늘날 다 물신이죠. 물신은 자본주의의 이름이 물신입니다. 물신, 물주라고도 하죠. 물주. 물신을 받드는 사람이 물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스코비치가 얘기한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군중의 신은 희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루신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사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게 희망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욕망하죠.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희망의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 서 있는 거죠. 낭떠러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희망을 찾는 겁니다. 그 희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 불행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 희망의 신을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첫 문장 보니까 원자화되고 익명적인 군중.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군중하니까 이제 물이네, 물이. 물이니까 물이 짓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내몰리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애국이었고 나라를 사랑하자. 좀 이상한가요? 애국이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확립이었습니다. 군중이 움직여 나가는 방향, 그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된다. 뭐 지금 지나간 시대 유물처럼 보이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제가 어제 한 분한테 그 캐나다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현재 제 수준에서 캐나다 이민을 가려면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 갈 필요가 없어요. 10억 정도 재산이 있는데 뭐하러 이민을 갑니까? 여기 한국에서 잘 살면 되죠. 물론 이제 캐나다는 좀 자연이 일단 좋고 한국 사회처럼 경쟁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인데 좀 다른 자본주의죠.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동안 지배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유럽적인 문화를 그냥 다 답습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이죠. 그러면서도 자연의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고요. 제가 단순 비교로 하면은 하루에 5시간 알바를 했을 경우 일본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200 정도 버는 수준입니다. 캐나다도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래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연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연금, 국민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연금을 들어야 되는데 연금을 들어도 편찬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거 먹고 살기 좀 어렵습니다. 30, 40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 이제 편차는 큰데 일반적으로는 300 정도가 될 겁니다. 300 이하거나. 근데 캐나다는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데 400 정도를 준대. 그러면은 알바하면서 연금 받으면은 한 달에 6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료비가 완전 무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0억 들고도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말은 한국 대학에 입학시키지 말고 캐나다 대학에 입학을 시키라는 거예요. 대신 철학 같은 건 말고. 철학을 하면 거기도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캐나다도 일자리가 없어요. 철학자에게는. 그런데 이거 공개해도 되나? 앞으로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가 항공정비사 이런 거예요. 항공기 산업은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인력이 많이 수요되는 건 정비하는 쪽이죠. 항공기를 만드는 쪽도 되지만 정비하는 쪽도 가장 폭발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고,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선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우주선 한 대를 만들려면 2만 명 이상의 인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10대를 만든다면 20만 명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항공 우주 산업은 엄청난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입니다. 캐나다가 그쪽으로 좀 신경을 쏟는다고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외국으로도 갈 수 있겠다. 희망 나누기 운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희망을 좀 나눠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자리도 이제는 희망을 나눠서 서로 일자리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자화되고 익명적이라는 것은 이 군중이 생겨나는 기본 전제입니다. 원자화라는 것은 인디비주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생겨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하는 절대 군주가 없어야 돼. 왕이 있거나 절대 군주가 있으면은 인디비주얼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비밀 보통 선거가 보장이 됐을 때, 모두가 한 표가 됐을 때, 나는 나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냥 한 명으로 낱낱으로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무리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익명이라는 건 뭐냐면, 익명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실제로 익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때 말하는 익명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화됐다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익명이 됐다는 건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낱낱의 사람들이 모인 게 무리이기 때문에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데 왜 모이냐면 힘이 없어서, 그리고 왜 모이냐면은 무력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없애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므로 영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 가면요, 그래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그죠? 잔인한, 4월의 잔인함이죠, 그죠? 삶이 너 그대를 속일지라도 늘 배신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말하는 이제 세상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내줬던 스승님, 그 스승님이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겨 간 거죠, 그죠? 내가 이제 헌신했던 조직, 회사가 나를 버렸잖아, 잘라버렸잖아. 이게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할 때 그 삶의 의미는 내가 믿어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늘 속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친구를 속이지 않는 게 좋은 친구인 거죠. 이런 이제 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한 숭배를 하는 거야. 그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만 돼! 라고 이제 없는데 없는 줄 알면서 있어야 된다고 막 외치는 거죠. 이걸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은 실제로 없어요. 부정부패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지 않는, 없는 세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이 유토피아 사상이죠. 그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 첫 문장. 만족스러운 현실을 창조한다. 좀 더 빛나는 미래를 내세운다. 미래에 관한 믿음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삶은 그대로 속이고 있지만은, 잃어버린 낙원 없지만은, 그걸 되찾고자 하는 이 희망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희망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민중, 대중 또는 군중은 왜 생겨납니까? 희망을 공유함으로써 희망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군중이다. 198쪽 가면은 이제 프루스트가 이렇게 썼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줄, 희망은 국가의 자기 보존 본능의 하나의 형태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은 희망이 없다. 시리아 난민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들은 군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난민이죠. 군중이 되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군중이 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난민입니다. 떠돌이. 난자라는 것은 이때는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뿌리를 잃어버렸다. 뿌리 뽑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군중이 될 수도 없어요. 부초 같은 거죠. 물 위에 떠있는 그런 나뭇잎 같은 신세인 거죠. 그 난민들, 떠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희망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이란 말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희망이라는 걸 이루어 가려면 현재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절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을 현실로 바꿔줄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 그렇죠. 이게 메시아는 이제 구세주,
구세라는 건 이제 구자라는 게 건진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불타는 집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건져주는 사람, 물에 빠진 나를 건져줄 사람, 물에 빠지고 불에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살려주는 사람, 이게 메시아이네요. 그리고 메시아만 나타나면 그의 말에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천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은 믿음은 없는 거죠. 뭐 지도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지도자가 아니고 진리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진리와 일치되는 지도자를 믿으면 되겠네. 가장 편한 경우죠. 거짓말쟁이 지도자가 아니고 진리만 얘기하는 지도자를 믿으면 우리는 가장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진리라고 외친 거죠.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 지도자도요, 우리가 믿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믿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군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는 결과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리 알아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하니까 결국은 깨닫고 나면 너무 늦은 거죠. 자, 19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와 유사하다. 믿음과 종교는 유사하다. 자,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추원이가 조금 빨리 그냥 가겠습니다. 200쪽의 첫 문장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제 결과를 가지고 정의하는 겁니다. 기류 논증이라고 이런 것을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정당화하는 방식의 논증입니다. 다음에 교의를 만들어내는 사람, 도구마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는 연설을 하는 사람이네요. 이런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우중이 떠중이 막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연설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지 씨가 딱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아주 쉬운 거야. 지도자는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갑자기 또 연설을 하면 되는 거지. 교율을 만들어내, 도구마를 만들어내는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요 이데아, 그죠? 생각을 딱 제시해주면 그게 지도자야. 쉽네요. 그런데 생각을 얘기해도 야유를 받아요. 그럼 지도자가 안 됩니다. 연설했더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숭배를 받는 거. 이러면 지도자가 되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네. 복종.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죠. 지도자, 이끌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영웅까지 되면 돼. 영웅. 지도자가 영웅이 된다면 영웅은 이제 반신이죠. 신의 개념까지 갖고 있으므로 구세주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신앙, 우러름까지도 받게 됩니다. 존경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게 히틀러가 되는 거죠. 무솔리니가 되기도 하고 폴포트가 되기도 하고 마오쩌둥이 되기도 하고 박정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쉽네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적어도 뭐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연설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 연설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모스코비치는 이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는 없네요, 그죠? 물론 이제 하늘이 내지만은 지도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201쪽으로 가면은 자, 꽁트 얘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달러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세속적인 종교에 대한 욕구라고 되어 있죠. 세속적 종교에 대한 욕구, 세속이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멀거라는 거는 세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말에 반대가 되는 건데, 성스럽다는 거는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어떤 것의 본질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성스러운 거죠. 때묻지 않은 거. 그러면 때묻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죄라고 하니까 죄 없는 거, 흠 없는 거, 결점이 없는 거, 이건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본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전부 성스러운 거네요. 그러면은 세속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네. 세속은 뭐예요? 때 묻은 거죠. 섞인 거죠. 그러니까 순금은 성스럽고 18K는 세속적이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더럽혀진 거, 이건 세속적인 거. 근데 사람 가운데 더럽지 않은 사람은 없죠.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없겠지 뭐. 물론 그걸 우리가 이제 정도의 차이 문제로 본다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종교에 대한 욕구인데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재미있으니까 밑줄을 쳐보세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와 신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근데 복수를 썼어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들어진의 불어를 보니까 fate라는 말, fate, 영어의 face, 신념에 해당되는 말을 썼는데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는 파케레, 만들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 힘이야. 근데 이 어떤 걸 만들어낼 때 만들어내진 거는 아직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있는 걸 믿는 건 없어. 이걸 믿는 건 없고 아직 없는 것을 그것이 만들어질 줄 알고 또는 누군가를 만들어낼 줄 안다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없는 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여기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거기에 이제 파케레가 쓰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이 만드는 경우와 인간이 만드는 경우는 전혀 다르겠네요. 신이 만들면 창조가 되고요. 인간이 만들면 제작이 되는 거죠.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쪽으로 가면은 맨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고 빨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문장일 텐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중에서 지금 군중, 민중, 대중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는 대중이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응용과학이 되었다. 무슨 문장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일단 종교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응용과학의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무리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려고 하는 건데 종교와 같다고 말을 했는데 종교. 근데 이 종교는 세속 종교입니다. 지금 세속 종교. 사람이 만든 거, 제작한 종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응용과학과 유사하다는 응용과학. 그 응용과학이 뭐냐? 과학은 현재 기술과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속속들이 아는 거죠. 알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냥 알미라는 뜻이야. 스키엔티아. 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파고들어서 아는 거죠. 두루 아는 게 아니고 파고들어서 깊이 아는 거. 속속들이 아는 거. 하나를 알아도 속속들이 알아서 내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명이 된 암. 증명된 암. 이것이 바로 과학이란 말의 원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사이언스는 그냥 알미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고요. 암 가운데
뭐 그냥 아는 것도 있죠. 느껴서 아는 것도 있고 깨달아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사이언스는 증명된 알미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알미네요.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명된 암, 밝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혀진 암.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네라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만드는 건 전혀 다르네요.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알은 귀족이 하는 거고요. 만드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이고, 신분적으로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근대 이후로 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서로 접목이 되죠. 그래서 과학기술이란 말이 마치 하나의 낱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고들어서 무엇인가 알게 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꾸로 말하게 됩니다. 안다는 게 뭐냐?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환원해버린 거죠.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것은 곧 만드는 것이다. 그럼 못 만든다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연구를 어떻게 해요? 연구라는 건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파고들기라는 뜻인데 연구소들이 많죠. 연구소들이 왜 만들어집니까? 만들기 위해서. 생명과학연구소 왜 만들어요? 생명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알미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응용이란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알미 있는데 그 알을 어떤 기술,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써먹기 위한 알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이라는 건 써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써먹기 위한 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왜 필요해요? 대중, 군중을 만들어내기 위한 알미죠. 그래서 종교가 바로 대중을 만드는 기술에 이용되는 하나의 알미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공학이죠. 정치가 공학적으로 설계가 돼요. 그러면 왜 설계를 합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정치 이론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럼 지식이라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기술의 수단이 된 거죠. 이게 응용과학이란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종교라는 것은 응용과학처럼 하나의 대중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됐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3장.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진료가 나오고, 진료는 개인들입니다. 인디비주얼이 바로 군중이 만들어지는 재료고, 목적 형상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드는 자가 있어요. 만드는 자, 제작자, 제작인. 만드는 사람은 지도자네. 지도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재미난 표현이니까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첫 번째 단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중간 부분 좀 내려와서 바로 그 앞문장 형상, 믿음이라는 거죠. 형상이 어떻게 진료, 개인, 진료에 작용해서 그 주형이 되는가. 그러니까 찍는, 주형이란 찍는 틀이죠. 우리말로 거푸집인데 어떤 것을 찍어내는 틀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물을 만들게 되는가.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도식에 따르자면 세 번째 항, 목수, 조각가, 음악가, 장인. 그래서 여기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조화의 신이라고 했죠. 조화. 근데 이 조화라는 게 잘 보면은 하모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 얘기하는 거. 조물주. 조화의 신, 데미우르지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데미우르고스. 데미우르고스는 장인이라고 번역을 우리가 했는데요. 원래는 신 이름입니다. 번역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신 이름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 구현상을 어떻게 번역을 해. 그냥 구현상이라고 읽어야지. 데미우르고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데미우르고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그냥 공무원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이상하죠. 공무원들이 지금 말하는 공무원하고 좀 달라. 지금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노동자 개념이지.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공무원 데미우르 고이들은 제비뽑기의 선출직이야. 그리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거 전부 다. 근데 뭐 하냐면은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요즘 뭐 이제 그 뭐죠 그 시민단체들처럼 이제 가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정부에 살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외주로 받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가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모든 활동들을 참여해가지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행정부에 가까운 거예요. 단순히 공무원들이 아니고 행정의 강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미우르 고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플라톤식으로 나가면은 우주를 설계한 사람들, 우주 설계자들, 또는 이제 나라를 설계하는 자들, 이게 바로 데미우르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조물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공무원들, 그죠? 행정 강요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네요, 그죠?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됩니다. 204쪽으로 가면 재미난 표현,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모스코비치가 늘 이제 뭐 곳곳에서 이렇게 멋있는 문장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첫 번째 단락 그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불꽃, 동그라미 쳐놔. 두 개의 불꽃, 멋있어요. 그럼 두 개의 불꽃이니까 앞에 나오겠네. 하나는 대중 앞에서는 사상의 화신이고 사상 앞에서는 대중의 화신이다. 이런 식 표현들 사실 칸트가 많이 만들어낸 건데요. 이걸 이제 갖다 쓰는 거지, 이런 표현들을. 대중, 무리 앞에서는 사상이라는 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 이제 thought입니다. thought. think의 과거 형태죠. PP 형태. thought. 생각된 거네요. 생각된 것. 그럼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좀 어렵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흘러가잖아요. 생각의 큰 방향은 첫 번째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오늘 몇 명이 오기로 했지? 물어요. 그럼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쭉 하다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지? 또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는 하나의 물음으로부터, 물음은 모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개입이 되고 묻게 되고 대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런 쭉 묻고 제식으로 갚아 나가는 과정, 길이죠. 생각이란 바로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결과물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쭉 길을 걸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thought는 마치 생각의 결과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 자체가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thought도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이란 모양이란 말을 갖다 쓴 게 생각의 모양이라는 생각골 이렇게 쓴 것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였죠. 무리, 대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는 지도자는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생각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이때 또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어. 첫 번째는 이데아, 생각 눈으로서의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로서의 생각이 있었죠. 지도자는 군중에게 이미지로서의 생각을 제시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죠? 그 민주주의 이게 바로 이미지로서 생각이라는 거였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이룹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상 앞에서는 대중의 화신이다. 그럼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있으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직면해가지고는 대중을 대표하는 거죠. 날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불꽃, 이제 사상과 이제 대중이라는 두 개의 불꽃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제 견인차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야. 설명을 드리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 첫 문장 보시죠. 정열에 병들었고 사명감에 넘치는 지도자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은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많더라. 실제 지도자들을 분석한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치게 흥분하는 자들이더라. 또 개인의 이익이나 가족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이더라. 또는 한 사상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추종자이더라. 또 신념의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 정신착란자들, 독단적 확신자들, 집요한 자들, 악착스럽고 뭐 등등, 다 부정적인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206쪽으로 넘어가면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자기 확신이라고 써놓으세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자기 착각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이야. 착각한 사람이죠. 응? 지도자는 자기 확신에 넘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말이 틀릴 수 없다고 믿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고 경쟁심이 강하죠. 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야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망설임이 없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어떤 사명, 신이 준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207쪽 가니까 이렇게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요. 첫 단락의 세 번째 줄. 종교적인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한다. 니체.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종교는 세속 종교였죠. 세속 종교였기 때문에 결국 대중을 설득하는, 대중에게 일종의 최면을 거는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는 자기만을 생각한다. 자기 확신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재미난 게 있습니다. 207쪽 두 번째 단락에 로베스피에르하고 당통을 비교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퓨이레라는 사람이 당통을 얘기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개의 혀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이제 두 개의 불꽃, 두 개의 혀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두 개의 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한다는 거야. 연약한 지식인의 모습이죠. 지도자는 이런 두 개의 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혀로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로베스피에르는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자. 그러니까 혀가 하나이네요. 자기가 말하는 바를 온몸으로 표현해버렸어요. 당통은 두 개의 혀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샤를 드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신이 선택된 인간이라는 것을 확신한 자. 유대인과 같은 거네요. 선민의식. 지금 미국도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죠. 신이 어느 나라를 선택했어요? 유대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을 선택했죠.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이 지구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나라로 신이 선택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도자가 탄생되는 이유이네요. 교수님, 네. 저 몸이 안 좋아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안 먹고 가는. 우리는 지금 놀이를 하고 있어서. 208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키아벨리가 나오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자를 다르게 봤다는 거죠. 이제 핵심으로 보면은 원칙이 없는 개인이라고 봤습니다. 군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우 같고 늑대 같아야 된다. 여우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감언이설로 꾀야 되지만은 늑대 같아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지금 모스코비치가 말하려고 한 지도자는 뭐예요? 자신의 마이웨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자, 남들이 다 반대해도 혼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의 반대편에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지도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질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8쪽의 마지막 단락 용기네요. 요때 말한 용기는 한 가지 낱말과 좀 대별되는 겁니다. 지성이란 말과 대별되는데요. 지성이라는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용기라는 건 뭐냐면 과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밀고 나가는 힘, 추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9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언자는 될 수 있는데 용기란,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용기란 가능성을 현실로, 추론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자질.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하는 바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 왜 사랑 고백도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만 있던 것을 실제로 소리내서 고백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추론했는데, 지식인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머릿속으로 추론 다 했죠. 근데 뭔 못해요? 선언은 못하는 거죠. 나가진 못해.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바로 용기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용기를 갖기 어려우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잘 보면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선언하면요, 네가 그거 하면은 뒤에서 밀어줄게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철수 탈당하면 20명 정도가 동반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안철수 딱 탈당했는데 동반 탈당하려고 한 사람들이 안 보여. 용기가 이제 위험해진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딱 선언하면은 나의 반대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면초가의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흩어지게 되고, 내가 막 용기 있게 나가면 못 따라오는 거야. 불안하고 또 겁이 나가지고 못 따라오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반대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뭉쳐서 내가 새가 약해지니까 맹렬히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에서는 혼자서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다. 자기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이것을 용기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4장으로 가면 위세에 대하여. 이 위세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214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군중이란 단 한 명의 개인만을 인정하며 그 인물에게 복종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한 명에게
복종하는 집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군중을 그 사람에게로 이렇게 이끌리게 하는가? 두 번째 단락 위세라고 규정을 했네요. 두 번째 줄. 근데 이 영어로 이 불어 영어 같은데 프레스티지라고 되어 있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마술사들의 얘기에 관한 건데 이제 프레스티지 프리라는 건 이제 before 앞이라는 뜻이죠. 뭐뭐 앞에. 스티지라는 것은 이제 strain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위세로 번역된 건 참 놀랍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우리식으로 위신을 차리다 이런 뜻이 위신 또는 위엄이 있다, 위풍당당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뜻은 뭐냐면 굽실거리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서 딱 묶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 그 이제 위대한 마술사들을 보세요, 그죠? 대중을 확 사로잡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 대중을 하나로 딱 묶어드리는 힘, 그들을 굽실거리게 만드는 힘, 이런 건 어떤가요? 예전에 고고한 대작이 딱 나타나면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프레스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존경이란 뜻도 갖고 있고 위엄이란 뜻도 있고 위세란 뜻도 물론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게 프레스티지입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강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오늘날에는 슈퍼스타한테 그런 일을 합니다. 슈퍼스타 손 한번 딱 쳐들면 어떻게 돼요? 막 까무라치는 거죠. 하나의 손짓, 한마디의 말, 그의 옷, 노래 한 곡 이것이 군중을 휘어잡는 거.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휘어잡는 힘입니다.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10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그 시선의 지배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네요. 오늘 뭐 인기를 끄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괴테도 표현, 괴테의 눈, 신의 눈. 신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신은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신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은 모든 걸 만든 자이기, 모든 걸 다 아는 자, 처음과 끝까지 다 아는 자, 평온한 자. 이게 바로 프레스티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없죠. 그래서 215쪽 두 번째 단락 가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위세는 프레스티지는 최면 능력이며 잠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자이고 암시를 주는 자이고 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따르도록 만드는 자이고 교주이죠, 교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같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자. 대표적인 예를 216쪽에 첫 문장 엘바 섬에서 되돌아온 나폴레옹을 꼽고 있네요. 야, 대단해.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폴레옹이 몇몇 가신들만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사라지고요. 모든 군중이 다 벌벌 떨었죠.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닌데 여기 프레스티지를 얘기하는 거네. 네? 그리고 217쪽으로 오니까 프레스티지하고 비슷한 말로 카리스마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카리스마와 프레스티지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카리스마는 그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카리스마는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지만 권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는 반대할 수가 없는 힘이에요. 큰 차이가 있네요. 그죠? 둘 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큰 차이점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저도 막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저 예정된 시간 12시까지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막상